지금 이제 182페이지에 명세서의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명세서에는 우리가 그 물건의 표시, 항상 표시를 기재하고 또 점유자가 누군지, 또 세 번째 등기부에 있는 권리로서 또 그 등기부에 있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을 해도 효력을 잃지 않는 것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른쪽에 경매를 함으로써 설정된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기재하게 되죠. 자, 이제 먼저 왼쪽에 점유자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임차권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명세서에 임대차 기재란에 임차권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누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뭐 전부 즉 대안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불분명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 또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권리로서 또 등기된 가처분으로서 경매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즉 예컨대 경매를 해서 매수인이 인수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처럼 매각 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전세권 또는 최선순위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전이냐 후냐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등기된 권리나 가처분으로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인수되는 걸 쓰게 되는데요. 예컨대 지상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을 쓰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저당권보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수되는 것들이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요 저압류가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사용수익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 전세권을 좀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보듯이 우리가 최선순위 전세권자는요 배당 요구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이제 인수를 할 것이고 배당 요구했다면은 배당 받으러 가니까 현락인이 인수할 필요 없죠. 따라서 여기 이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그때는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명세서에 기재를 하라. 것이 이제 91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줬고요. 특히 가처분에서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내용과 가처분의 집행한 날짜 것들을 이제 기재하게 되고 다만 이제 그 가처분이 피보정 권리는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지만 그마저 이번에 가처분 중에서 특히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하는 그런 가처분, 그런 가처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때 가처분에 대해서는 설사 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경매 개시 후에 된 경우라도 그 명세서에 기재를 합니다. 이건 이제 몇 번 나왔지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면요, 건물 등기부에 그때 A라는 소유자가 있어요. 이 소유자의 여기에 예컨대 압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압류 등기,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이 뒤에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우리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은 전부 다 이건 말소합니다. 말소하죠. 반대로 아까 봤듯이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이거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 있는 전세권 중에서 이게 최선순위라면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배당 요구를 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그럼 우리가
그거에서 비춰서 여기 이제 조문에는 안 나왔지만 가등기나 가처분을 예를 들어보면 이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가등기 가처분은 역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고요.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것은 역시 말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의할 것은 여기에 이 가처분의 주체가 뭐냐면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가처분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지금 남의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가처분이 뭐예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그런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방해배제 가처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승소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면요. 이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의 현재 A라는 소유자지만 나중에 이 소유자가 경락을 통해서 B한테 넘어가더라도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계속 철거를 당하게 되니까 어차피 B는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았지만 이런 가처분이 있다면 이 가처분은 당연히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처분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별도의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 가처분의 권리가 철거나 토지 인도라면 이 가처분은 오히려 이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처분이 중요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로마자 2번에 매수인의 인수를 반드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인도 가처분 잘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그 최선순위 저당권 일자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임차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임차권이라는 것은 다분히 임차권은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임차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에 관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죠. 보시면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토지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섰습니다. 건물에 여기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토지 저당권이고 이건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이 경매가 된다면요.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기준을 하는 것이니까 임차인은 저당권에 앞서 있으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수를 해야 된다고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한다면요, 이 임차인은 토지 저당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인은 소멸됩니다. 이때는 인수한다는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토지 건물 따로따로 있을 때는 우리가 토지의 저당권 일자하고 건물의 일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됩니다. 건물별로, 토지별로 따로따로 써서 인수되는 권리를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 얘기가 180페이지에 있는 그 6번입니다. 그죠? 예컨대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최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우리에서 일자하고 가압류일자 기준하고 또 토지와 건물이 등기 일자가 다를 때는 그 모두를 기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컨대 일본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후에 임차권이 대항할 수 있냐, 그 후에 들어온 임차권이 대항할 수 있냐 여부는 건물만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토지에 대해서 1번이 있고 사안처럼 그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과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냐 그런 것은 건물의 등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를 할 때는 그 건물 매수인에 대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은순위 전환권 설정 일자를 갖다 기재할 때는 토지의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물 전부 다 다르게 기재를 해라. 것이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봤듯이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 또 경매로 인해서 설정되는 지상권이 있다면 그것도 써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예컨대 토지 건물 소지가 다르다 그러면요. 토지에 대한 경매를 할 때는 과연 토지에 경매할 때 그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지 그런 부담이 있는지 또 건물에 대한 경매할 때도 역시 그 건물이 지상권이 있는 토지인지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재하라. 어떻게 4, 5, 4요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토지가 경매됐을 때 지상권을 부담하는지 또 건물이 경매됐을 때 그 건물의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이것들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고 등기 같은 것들은 이제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것도 원래 등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점유권자로서 주장했을 때는 우리가 2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아까 3번에 그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최선순위 가등기는 아까 봤듯이 그 가등기는 압류 등기 전에 들어온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도 그 최은순위라는 것은 지방법원에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봐서 낙찰이 된 게 그 부담을 인수했다는 취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서 그걸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3년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런 그 명세서도 나중에 이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학기라든지 입찰기한 개시 적어도 한 주 전까지 작성해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걸 작성할 때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현황조사서를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런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그 사본을 일단 비치한 다음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우리가 판사가 적어도 판사가 정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날인을 하라고요. 그래서 비고란에 언제 정정한 것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명세서에 대해서 그 정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사본을 이제 비치하기 전에 과거에 통지했던 공고됐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어도 기입찰할 때는 지방에 나가서 경매기를 나가서 정정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기간 입찰할 때는 법원 사무관이 적어도 게시판에 정정된 내용을 게시하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 이것을 이제 오픈시켜야 되니까 열람을 하기 위해서 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것인데 이건 팔리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양의 3, 4의 매각기를 미리 일관해서 지정할 때도 이 명세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 기일마다 일주일 전까지 가서 이렇게 비치할 수 있게 비치해놔서 매 기일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 기일마다 합니다. 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명세서라든지 현황보고서, 간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전자통신 매체로서 비치에 가름하고 지금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죠. 이러한 그 명세서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 또는 허가한 후에 우리가 이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그 중대한 하자가 뭐냐에 대해서는 그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로 이제 권리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선순위보다 앞서게 잘못되는 전입신고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뭐 확인이 안 된다든지 했다든지 또 우리가 보통 보증금을 잘못했다든지 또 전입신고일자를 잘못했다든지 또 4번 중요하죠. 아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설정일자가 다르면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고 등기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 또 3번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사실을 안 했다든지 이 3번은요 선순위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당 요구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또 2번처럼 우리가 저당권자보다 대항력을 갖췄는데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제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또 매수인이 그 우리가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는 임차인인데 우리가 임차인이 양수했는데 사실은 그 양수인 소유자가 부정한계다라든지 그런 경우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부정한계라는 사실을 안 썼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대한 하자 아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참조로 우리가 90조에 있는 경매 절차 이해한계에는 우리가 경매 절차 이해한계는 당연히 이제 경매 기록에 대한 연락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한계인이 아니지만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이해한계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거기 6번에 가압류 채권자라든지 가처분 채권자는요. 이것이 뭐 점유이전 거주지 가처분도 똑같아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원래 경매 절차의 이해한계인이 아니지만 열람권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관유주인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자라든지 두 번째 체육관 매수 신고라든지 매수인 하여튼 적법한 자기가 매수 신고라든지 차순위 신고를 해서 한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아직 보증금을 가져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이 그 얘기고요. 그 밖에 뭐 각종 우선권에 있는 배당 요건자라든지 또 5번처럼 우리가 건물을 팔 때 그 땅에 대한 우리가 대지 소유자 막 하는 경우에 그 땅의 소유자 거꾸로 땅을 팔 때 건물 소유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열람권이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뭐 중요한 얘기로서 남을 가망성이 없다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기조는요. 당연히 경매법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압류 채권자 쪽에서 그 채권자에게 내가 압류를 넣어서 저도 남을 가망성이 없다면은 그런 경매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경매를 취소하자라는 것이 이제 102조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한마디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매 신청해서 자기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다 빼고 남을 게 없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그 물건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컨대 자 감정 평가했더니 그 물건에 그 최저 가격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그죠? 그 집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압류 신청한 사람이 A라면 이 A 앞에 있는 선순위가 먼저 받아가겠죠. 따라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비용, 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200만 원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순위가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이에요. 세 번째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전 합치면요. 합치면 1억 9,200만 원이에요. 그죠? 물론 최저가로 하면은 한 비용 빼고 한 800만 원 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은 이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경우는 남을 게 있는 거죠. 남을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문제는 첫 번째 입찰을 제1차 매각해서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두 번째 입찰할 때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2억이 뭐예요? 10%가 감면돼서 1억 8천만 원에 진행할 수 있다. 그죠? 20%가 다운되면 뭐예요?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요즘엔 보통 부천 같은 데는 30%가 다운돼.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유찰됐을 때를 대보면요. 결국에 이것은요. 처음에 경매 신청할 때는 남을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를 이렇게 진행하다 봐서 유찰되는 바람에 경매 신청인에게 남을 게 없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변호사 쪽에서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찰일 때 이때 남을 게 없다. 무잉여라는 통지합니다. 통지를 해줍니다. A에게 통지해서 이 비용 빼고 그죠? 예컨대 뭐 1억 6천만 원인데 지금 그죠? 다 빼고 나면 오히려 뭐죠? 1억 9천에서 1억 6천을 빼요. 그러면 3,200만 원이 오히려 모자란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3,200만 원을 낸다면 그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보증금 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주일 안에 그걸 안 내면 네가 받든지 그죠? 네가 이 돈을 내고 경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라는 걸 이제 그런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물론 이것이 처음에 유찰했더라도 한 2억 2천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라도 그냥 1억 9,600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경매는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주일 안에 판단 안 하고 보증금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매는 직권 취소합니다. 그게 배기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법원은 최저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 모든 부담, 세금, 비용, 아까 뭐죠? 임차권자, 부담권자 등 이렇게 그런 모든 우선한 부담의 권리하고 그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압류권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누가? 법원 이름으로 합니다. 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통지가 사무관이 아니고 법원 이름으로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뒤에 보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이 압류 채권자가 집으로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이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나올 만한 충분한 가격을 아까 예컨대 1억 9,600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가격에 매수 신고가 없을 때는 자기가 그 압류권자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라. 즉 그러니까 매수 신청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만큼의 차익에 대한 보증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면 진행하고요. 보증금이 안 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하겠다. 물론 이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는 준다. 그런 제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익여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밑에 줄에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고 그죠? 결국에 투자 예술을 강요하게 되는 우선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경매 절차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나중에 이런 사실을 무익의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그 압류 채권자가 그 매수 신청과 보증을 제공해서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줍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적용.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개를 팔 때가 문제되는데요. 일괄 매각을 할 때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팔 때는 한 개 전체를 하나로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 개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면 그 중에 일부가 남을 것이 없어도 경매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괄일 때는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자, 1번, 처음부터 최저가가 우선청약에 미달된 경우.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드물고, 실제는 세매각, 우리가 매수 신고가 없어서 다시 파는 걸 우리가 세매각인데, 그런 세매각 할 때 최저가를 보통 20% 다운시키는 바람에 우선 채권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뭐 이중경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런 것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그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즉시항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암류 채권자라든지 우선권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채무자나 소유자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우선되는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케이스가 나온다면, 이 비용을 다 계산해 줘야겠죠.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거는 이 압류 채권자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고, 따라서 주로 압류권자의 선순위 물권자, 또 선순위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 특히 임금 채권자라든지 집행비용 같은 것들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선 채권이라는 것은 압류 채권에 우선을 해서 경매 대금에 들어왔을 때 변제받게 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는 부담과 절차 비용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듯이 저당권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다 우선 채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다.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신고를 한 경우가 우선 채권이다. 그죠? 물론 신고를 채권 채권까지만 인정하니까 채권 채권을 초과해서 했더라도 우리는 그 채권 채권만큼입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3번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집행권에 있는 채권액하고 저당권의 채권액이 같다 이거예요. 같았을 때는 당연히 이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먼저 공제하고 남을 가능성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양 채권이 동일하지 않다면 당연히 저당권 채권만 우선 채권에 포함해서 잉여를 고려하고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집행권에 있는 채권을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남을 가능성이 없는 통지부자가 생깁니다. 또 아까 공동저당이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이게 여러 군데 저당권이 돼 있다. 공동이. 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되어 있는 어느 하나만 따로 이식팔리거나 또 여러 부동산 중에 하나가 분할됐을 때 이때는 전체 금액을 고려해서 우선 채권을 고려하라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우선권은 우리가 배당할 때 우선권 다 그런 것들이죠.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국세, 임금채권, 임차보증금 다 되겠죠. 그리고 특히 7번에 제암취급자가 그 경매 물건을 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에 경매 목적 물건에 투자한 즉 보존 비용, 계량 비용에 대한 필요비, 유입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선권입니다. 물론 이때 제암취급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세권 중에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도 만약에 여기 압류권자보다 먼저 썼다면 우선권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도 최선순위 전세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냥 무조건 경매가 되면요. 우선 채권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죠? 만약에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자기가 배당 요구를 선택해서 이 배당에 들어올 때, 이 배당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 물건의 파는 가격에서 빼가니까 이 최선순위권자가 배당에 들어오게 될 때는 이 압류권자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죠. 따라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자의 전세금 판납 채권도 이 압류 채권에 대해서 우선 적용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밖에 우리가 담보가 된 경우는 물론 당연히 신고된 담보가 된 때다. 것들 또 국세도 똑같이 국세도 압류했거나 또 적어도 교부 청구나 참가 압류한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금 채권자도 배당 요구했을 때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채권이라든지 임차 보증권 채권 전부 다 뭐죠? 당연히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을 뺏기게 되는 압류권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임차권자의 보증금에서. 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가 우선권을 행사해서 즉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대항력 그냥 사용 수익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당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압류권자는 자기 배당금에서 빼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선 채권에서 제외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경락인이 그 인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경매 등기 전에 임차권 명령 등기가 된 사람도 역시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담에 포함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9번처럼 자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압류권자가 만약에 여기는 저당권자의 1억 5천만 원 샀어요. 그러면 이 압류권자가 이 저당권을 갖다가 이전받았을 때도 똑같이 당연히 이것도 우선 채권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11월 26일 날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의 경매를 했습니다. 그때 경매 준행 중에 자기가 신청한 채권과 별개, 즉 선순위 저당권하고 저당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선순위니까 그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우리가 102조에 따른 잉여할 때 그 우선 채권에 계산을 해야 된다. 맞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잉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 그 최저가에서 비교할 우선 채권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중연매일 때 됩니까? 자, 이중연매일 때는요. 우리가 경매 개시 후에 그 압류 채권자의 우선은 저당권자가 다시 이중경매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최저가에서 비교할 우선채권의 범위는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받은 채권자 중에서 최우선 권리자의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다. 그래서 자,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그 사례가 박스 밑에 보세요. 예컨대 지금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1, 2번 저당권이 있고요. 지금 2번 저당권이 있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은요. 경매 신청은 여기는 A1, A2가 있다 그러면요. 이 경매 신청은 누가 넣은 거예요? 2번 저당권자가 넣은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이게 압류권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번엔 A2가 이중 압류했죠. 이중 압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최저가가 역시 2억이에요. 2억.
최저가가 2억이다. 그런데 1번 저당권자는 여기 2억입니다. 얘가 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2번 저당권자가 경매할 때는요. 2번 압류권자일 때는 자기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무효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1번 A1 A1 1번에 있는 자가 놓게 되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중 경매지만 1번 저당권자 경매를 봤을 때는 이 경매는요. 이 A1이 돈을 이 최저가에서 선순위 부담을 빼면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권자를 누가 먼저 압류했냐가 아니고 그 압류권자에 대한 채권이 누가 선순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보세요. 거기 그 박스에 2번에 보시면 189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비교할 것에 대한 우선 채권에 대한 범위 기준은 경매 개시 결정 받은 자 중에서 최우선 권리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순서가 아니고 경매 신청 순위가 아니고 최우선 권리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2001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의 기출문제 보듯이 밑에 박스에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더라도 그 후에 1순위가 이중 경매가 됐을 때도 1번 저당권자 기준 봤을 때는 우선 채권 기준이다. 그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할 때도 이들은 각계의 부동산에 대해서 남을 가망성을 지표하지 않게 하느냐. 그런데 갑하고 을부동산에 대해서 동시 팔합니다. 그때 갑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있고요. 또 갑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최저 가격이 피담보 채권보다 못해 쌉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때는 갑 부동산만 판단을 하고 을 부동산은 경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갑이 지하실에 있는 집이라서 더 싸요. 그죠? 그런 것도 알 수 있다. 나가서 아까 여러 개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관매각 할 때도 전체로서 하나 봐야기 때문에 일부가 남을 경이 없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남을 게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면 백의조란 무효 취소 절차는 필요 없다. 또 3번에 민법상 365조 즉 우리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때 토지를 경매할 때 만약에 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토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받을 수 있다면 건물이 남을 게 없냐 이건 관계없을 필요 없죠. 경매 진행합니다. 그런 것들. 자 다시 한번 이제 3번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365조이죠. 자 우리가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 설정 후에 자 민법 365조 이게요. 자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은 법정 이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그 이 토지에 있는 저당권자는요. 토지만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수 있고요. 토지를 넣을 때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당권만 경매돼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니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신축 건물은 지상권이 없지만 저당권하고 건물을 같이 팔아서 그 가치를 보존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에 대한 경매를 하는데 물론 이 건물의 가치, 이 저당권은 이게 2억인데 땅값이 2억이에요. 근데 건물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넣으면서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하지만
그때는 토지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민법 조문에 있듯이 건물에 대한 대금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무잉여를 판단할 때는 토지에 대한 대금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잉여가 아니다. 무잉여가 아니다. 그 점이 3번의 스토리다. 자, 이제 그대로 이제 절차로서 이제 무잉여 통지. 자, 무잉여는 적어도 그 최저 가격이 정해지고 매각기 공고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우선 채권 총액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최저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게 없다. 그럴 때 압류권자에게 법원이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좀 세매각 일 때는 그걸 저감한 다음에 또 생기죠. 그러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만약에 3번에 그럼 만약에 경매길 공고, 매각길 공고한 후에 뒤늦게 우선 채권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남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일단은 매각길 공고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해보고 매각길날 우선 채권을 넘는 아까 2억을 넘는 그런 매수 신고가 들어오는지 보고 만약에 그 채유가 매수 신고액이 우선 채권에 미달됐을 때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4번에 또 판례는 그 통지를 받은 압류 채권자의 만약에 그 압류 채권자의 매수 신청이 있은 후에 아까 우선 채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락돼 가지고 드러났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우선 채권이 누락돼서 드러났을 때 다시 또 법원에서는 새롭게 남을 가망성이 없다는 통지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다른 이유로 그 매각길이 취소되거나 또 세매각, 재매각 할 때도 그때마다 이런 무잉여 통지를 해서 적어도 압류권자를 보호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잘 보시고. 자, 통지는 이제 우리가 통지서로 송달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무잉여 통지하면서 압류 채권자의 신청과 보증이 없으면 경매를 취소합니다라는 통지도 송달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달리 좀 참조해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강제 경매와 달리 그 강제 관리라든지 동산 집행할 때는 우리가 남을 게 없다, 이유가 없다 하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 관리 취소, 또 동산의 경우는 무효할 때 취소 이렇게 취소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 취소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때 관된 얘기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서 봤듯이 그 남을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어떠냐?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따라서 이런 무잉여 총지를 받은 채권자가 그 현재는 최저가지만 집이 올랐다라든지 이렇게 그 최저 가격으로 우선 부담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증명에 대해서는 모두 일주일 안에 하라. 따라서 주로 이제 증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다. 그죠? 또 오히려 이번에 우선 채권이 아니다. 그죠? 저당권이 2억이 아니고 2억 5천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선 채권이 이미 갚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당권의 채권을 갚았다. 전부나 일부가 갚았다. 또 상가임대보증금이 연체해서 보증금을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증명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안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압류 채권자 스스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대신에 보증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앞서 여기 2억에서 1억 6천, 6천으로 됐다면 그 최저가격에서 그죠? 최저가에서 우리가 그 비용 부담 즉 실제는 그 최저가액에서 그 부담들 각종 부담들 냈었죠. 부담을 빼고 남은 거 그 부분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1억 6천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여기서 1억 9천 6백이다. 그러면 여기다 3천만 원 자기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에서 그 우선 부담하는 금액, 예컨대 최저가액이
2억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공식은 이런 얘기죠. 자, 최저가액이 지금 다운돼서 1억 얼마 됐습니까? 6천이에요. 2차에서. 그럼 이 돈에서 자, 우선 채권 부담을 해보니까 1억 9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걸 보장하면 되니까 이 우선 채권자들을 다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얼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즉, 요 빼주는 것이 사실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빼주는 것이 크니까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니까 그 최저가보다 1억 9천, 자기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다 합친 게 1억 9천이다. 그럼 그걸 빼면 나머지 3천만 원만 보존하면요. 여기는 우선 채권자들은 다 보호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매수 신청입니다. 따라서 무잉여 통지 받은 날부터 일주일입니다. 짧죠? 일주일 안에 우선 채권 변제하고 남은 가격을 정해서 예컨대 아까 1억 9천이다. 그걸 정해서 그래서 매수 신고를 하라. 없으면 신청할 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물론 이제 이 일주일의 기간은 사실은 보통은 이제 실무상은 좀 해봤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고 또 계산도 해야 되니까 단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일주일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하기 전까지라면 그 매수 신청과 보증을 뒤늦게라도 2주일 지나서도요, 심지어 보증을 제공하고 우리가 속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4번에 이렇게 뭐 3주 지났어. 그게 일주일 기간이 지났는데 그걸 이후로 경매 절차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이 경매 절차를 취소하면요, 이 취소에 대해서 이제 법무사 쪽에서는 이것에 즉시항고한 다음에 이 사람이 3천만 원 가져왔어요. 늦게.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취소하는 결정에 즉시항고한 다음에 압류 채권자가 보증금을 제공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경매 취소를 취소해 줍니다. 그리고 입찰 날짜에 진행하겠죠.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압류 채권자가 매수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해야 되는데 나중에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리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원칙이 아니고. 따라서 압류 채권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우리가 실무상 최저가에서 신청의 차액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담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결제에서는 이 최저가에서 보증금을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그죠?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그때 매수 신청이란 말은 이 매수 신청이란 말은 우선 채권을 말합니다. 자, 보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경매 보증은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금전이나 유가증권 정도가 된다. 물론 이때 보증금 바꿔달라는 권한도 있고 그런데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수 신청은 결국엔 우선 채권을 넘는 금액이겠죠. 그죠? 이 우선 채권을 저희가 우선 1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의 액을 매수 신청으로 명시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그러면 압류 채권자가 그럼 이렇게 매수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날 만약에 매수 신청 가격 이상이 아니고 그죠? 즉 그러면 다음 기일날 1억 입찰 기일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기일날 입찰 기일은 첫째는 최저가가 1억 6천, 2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원래는 1억 6천이지만 실제 요 무잉여 경우는요 1억 9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1억 9천만 원이 제2차 기일의 최저가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실제 최저가는 법률상 1억 6천이지만 매수 신청을 해야 될 금액은 1억 9천만 원 이상을 쓴 사람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아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 라본의 이 매수 신청 금액이라는 것은 우선 청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명시해야 되는데,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 압류 채권자가 보증금을 내고 신청했다면 그 매수 신청 금액 이상, 아까 1억 9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으면 매각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이 매수 신청 가액이 그 2차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 이때 공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 있다는 취지, 또 매수 신청 금액을 당연히 공고해야만이 다른 임차가 희망자들이 입찰할 때 참고하겠죠. 따라서 이때 최저 가격의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신청 금액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세서와 매각기일 공고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따라서 매수 신청에 따라서 기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매각기일 날 우리가 그 압류 채권자가 출석을 했냐 안 했냐 관계없이 우리는 그죠? 일단 압류 채권자를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매수 신고가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그 압류 채권자를 채권 매수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절차가. 그래서 하역을 부른 다음에 매각기를 종결고자 하라라는 것이 법 115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A 대신에 다른 사람이 매수 신청 금액 이상으로 썼다. 그럴 땐 당연히 그 압류 채권자의 신청은 효력을 잃고 배당받는 것이고, 같은 금액이다. 그러면 이 동액일 때는 어떻습니까에 대해서는 이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순일 때는 똑같이 역전이다 썼을 때는 A가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는 것들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압류 채권자의 보증 금액이 미달했을 때 합니까에 대해서는 이때는 우리가 거기에 매수인이 된 압류 채권자가 당연히 그 대금 지급 기한 때 차액을 또 안 했을 때는 재매각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배조에 따라서 경매를 취소합니다. 끝난다.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취소에 대해서는